뭐 온돌과 마름은 당연하게 잘 갖춰져 있거니와 또 흙 위에 다락이 잘 중첩되는 구조도 그렇고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했다는 점도 잘 아시지만 흙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회를 섞어 쓰기도 하고 짚을 섞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에 부어서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목수도 물론 궁궐목수가 지은 도시한옥도 더러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한국 장인의 어떤 솜씨를 이렇게 그래도 이어내린 목수들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한옥의 범주 속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다만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조금 더 치열하고 조금 더 절박한 상황에서 지어진 것 상대적으로 한옥 한 채 한 채는 소위 규모와 격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쉬울지 모르지만은 충분히 한옥으로서의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더하여서 그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루고 있는 사실 역사적인 경관, 그 다음에 그 골목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근대적인 삶, 공동체의 삶,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격이나 아름다움을 다소 못 미친 대신에 우리한테 주고 있는, 또는 보여주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네. 도시한옥 설명하시면서 전통 한옥의 원형이 도시의 구조와 지지에 맞게 변형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변화가 미래에도 또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옥의 미래, 한옥의 이렇게 현대화, 진화, 요즘 또 이렇게 대량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일인지 이렇게 고층 고민을 요구하는 요즘 같은 사회에서 한옥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소위 이제 그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적인 건축 유형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어줄 수 있는 소위 생명력을 갖춘 건축이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다 부정하지 않고 기대하는 바일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한옥을 설명하는 소위 4개의 범주라고 하는 것이 그 범주 안에서도 그러한 혁신과 어떤 새로운 창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국법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국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맞춤과 이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법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혁신된 기술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뭐 철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소위 공학 목재와 같이 소위 안정되어 있는 목재를 사용을 해서 맞춤과 이음의 방식을 결구한다든가 혹은 지붕틀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하중을 줄이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우리가 또 고안한다든가 그리고는 공간 조직에서도 사실은 요새 많이 그 실험되기도 하고 디자인되기도 하는데 소위 지하층 같은 데를 우리가 이제 잘 요새는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법으로 만들어진 공간하고 소위 한옥이라고 하는 공간이 서로 이렇게 잘 공존하거나 서로 이렇게 과립될 수 있는 방식들. 다만 그렇더라도 이제 한옥의 공간이 갖고 있는 성격이 아무튼 새롭게 잘 해석되면서 돼야 되겠지요. 자연 친화적인 재료가 사실은 많이 요새 개발되잖아요. 충분히 공장 생산을 하더라도 그래서 성능을 우리가 담보를 하고 안정성을 담보하면서도 그것이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치면은 그러한 재료들이 한옥 속에 들어올 수가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한옥들이 사실은 그 안에 스트로프를 단열재로 넣는 경우들이 최근에는 많이 있거든요. 혹은 시멘트 벽돌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한옥 보수공사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친환경적이면서도 시공성이 좋고 성능이 좋은 재료들이 개발된다고 하면
한옥은 지금의 한옥보다 훨씬 더 진화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생각을 하죠. 장인 기술의 문제도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장인 전시의 경우도 되게 장인의 솜씨로 우리가 얻는 멋 대신에 우리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흔히들 한옥의 공사비가 높다고 하는 건 대부분 그 소위 인건비랄까 어떤 장인의 솜씨를 얻는 대신에 지불하는 대가인데, 그래서 기계 치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적절한 부분까지는 기계로 재단을 하고 또 이어서 현장에서 목수의 솜씨로 다듬는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한옥이 이 시대에도 경쟁력 있는 그러한 주거 유형으로 자리 잡으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었던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서 도시의 어떤 비싼 집가나 어떤 밀도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결국 그 부분들은 필지 자체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중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충분히 제 생각에는 적어도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만들어낼 정도의 볼륨은 한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좋은 건축가들이 참여해가지고선 좋은 프로그램을 담는 디자인을 해낸다고 치면,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한옥들을 소위 집합할 수 있는 설계 기법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실험과 어떤 실천들이 같이 간다고 치면 한옥 안에서의 조금 더 입체적인 볼륨들을 확보하는 설계,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집합해서 소위 작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설계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충분히 용적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요즘 그 북촌을 보면요, 그러니까 외형은 유지를 하되 그 내부는 굉장히 자유롭게 현대화된 한옥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한옥이라고 하면 꼭 이어져야 될 내부 인테리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한옥의 내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외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법이나 기술의 외연적인 결과로서의 내부 공간이고 외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소위 따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법의 외연적 결과임을 항상 명심하면서 소위 구조의 진정성을 가졌을 때 좋은 내부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부재하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기둥과 보라고 하는 소위 한옥 부재하고 그것에 의해서 한정되어진 내부 공간 사이의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칫 요즘에 지어진 한옥들을 보건대는 내부 공간을 욕심을 내다 보면은 내부 공간의 크기와 혹은 내부 공간 자체는 비례가 맞을지 몰라도 그 내부 공간과 부재 사이에서의 스케일 관계가 안 맞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부재가 지나치게 크고 소위 그 내부 공간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재와 공간 사이의 스케일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한옥의 공간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혹은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를 갖다가 다 채운 만큼 한없이 커질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의 구성과 가구의 배치들을 참으로 신경 써서 설계의 첫 단계부터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잘된 한옥의 내부 공간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한옥 공간의 윤곽이 다 이렇게 드러난 그러한 한옥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아름지기 한옥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은 한옥의 그 소위 모퉁이 또는 윤곽이 잘 드러나도록 내부 디자인을 배려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가구를 굉장히 신경 써서 선별하거나 공간과 잘 맞춰야 될 것이고, 또한 소위 수납 공간을 아주 지혜롭게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 한옥의 공간은 온전하게 그 윤곽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어떠한 디자인보다도
먼저 소위 건축가가 고려해야 될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촌을 보면 사실 그 2001년 가꾸기 계획에 의해서 정말 지금처럼 그 마을 단위로 한옥이 잘 남아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경관을 유지를 하고 장소성이 이어지는 굉장히 큰 어떤 이렇게 좋은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요즘 제가 느끼는 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제도적인 절차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주민이 거의 남질 맞아요. 않고 이주민이 많아지고 또 살기 위하기보다는 그냥 소유하기 위한 집. 그래서 점점 편의시설들도 주민들을 위한 것보다는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 뭐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마을로서보다는 다른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